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토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지난 12월 7일 중국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완화 조치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다음 5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12월 7일 방역 당국이 대대적인 완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중국 국내도 이미 위드 코로나 또는 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만 지금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은 여전히 5+3일 즉 8일인데 방역당국과 외교부의 관련 언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12월 7일 방역 완화 조치 발표 이후 중국과 홍콩 증시 움직임을 간단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셋째는 12월 초부터 9일까지 현지 친구들로부터 받은 짤이나 현지 SNS에서 많이 돌아다닌 그림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넷째는 저희 가족, 친구, 동창 한 8명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 들어 중국의 대부분 경제 지표들이 다 둔화됐고 특히 내수 소비가 빈번한 봉쇄로 인해 가장 심하게 둔화되는데요. 현지 몇몇 증권사의 2023년 사회 소매 판매 증가율에 대한 전망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12월 7일 발표한 10개 완화 조치에 해외 입국자 격리 규정에 관한 언급은 아예 없었는데요. 그래서 기존 규정인 5+3일 즉 8일간 격리 규정은 여전합니다. 이와 관련해 12월 7일 정책 발표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왔는데요. 방역당국 담당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번 완화는 주로 국내 각지의 방역에 대한 것이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는 법규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을 가속화해서 보다 더 개선할 것이다. 같은 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방역 정책의 조정과 결합해 출입국 인원의 왕래와 원격 방역의 편리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검토한 후 발표할 것이다. 12월 7일 기자회견에서 방역당국 담당자의 발언을 좀 더 보면 여기 두 번째 단락 핑크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시면 준비를 잘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단번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 특히 노인과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아직 이상적이지 않으며 이상 방역당국 담당자와 외교부 대변인의 답장에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시피 향후 언젠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 완화 조치를 발표할 거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완화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12월 7일 오후에 중국 현지 증권가에서 잠깐 돌았던 찌라시를 하나 봤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12월 19일부터 5+3일 격리를 2+3일 격리로 단축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 1월 9일부터 0+3일로 더 단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찌라시라서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국내 방역 완화가 12월 7일부터라서 아무래도 일정 기간 동안 좀 모니터링한 후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해제보다는 점진적으로 단축해서 최종적으로 해제, 좀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해외 입국자 격리 규정은 아직 완화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여러 항공사들은 이미 국제선을 많이 준비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하순에 정부 항공관리부서에서 국제선 추가를 허용하는 지시를 발표한 후 11월부터 국제선은 이미 슬슬 추가되기 시작했고 12월은 3대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 남방항공, 동방항공 국제선이 각각 52개, 42개, 42개 개통됐고 또 예를 들어 남방항공은 12월에 이어 내년 1월까지 34개 나라의 36개 도시, 국제편을 56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춘치호항공, 지샹항공 등 저가 항공사도 12월 하순부터 잇따라 국제편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즉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중국의 전체 국제선 운항 횟수가 총 1001회로 전주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국제선의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 모 항공권 예약 플랫폼 책임자는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예약수가 전월 동기 대비 22% 증가, 평균 가격은 전월 동기 대비 7.2%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한국향은 중국 여러 주요 도시와 한국 간의 국제선을 보면 11월 초부터 이미 많은 항공편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지금 중국의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규정은 아직 완화되지 않았지만 중국 항공사들은 이미 국제선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2월 7일 방역 완화 조치 발표 이후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 움직임을 간단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중국과 홍콩 증시가 11월 초부터 반등세가 좀 나왔는데요. 보시면 상해 종합지수 올 초부터 12월 9일까지 흐름인데 11월 초부터 좀 반등하고 있고, 이어서 심천 성분 지수도 11월 이후 좀 반등세가 나왔고, 홍콩 항생 지수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2월 9일까지인데 마찬가지로 11월 초쯤부터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콩 항생 테크 지수 올해 1월부터 12월 9일까지 마찬가지로 11월부터 반등세. 이렇게 중국과 홍콩 증시가 11월 초부터 동반 반등세가 좀 나온 것은 국내 요인으로는 11월에 부동산 지원 정책이 추가로 나온 데다 방역 완화 기대감도 있었고, 해외 쪽은 미국 달러가 올해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11월부터 좀 꺾이는 양상이 보였는데요. 화면은 미국 달러 지수인데 여기 올해 1월부터 12월 9일까지 보시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계속 쭉 상승하다가 10월에는 좀 머무르다가 11월부터 미국 달러 지수가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엔 달러 환율인데요. 이 흰색 선이 오를수록 유엔화 약세입니다. 보시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유엔화 약세로 갔다가 11월부터 앞서 말씀드린 미국 달러 지수 하락으로 유엔화도 약간 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1월에 부동산 지원 정책이 추가로 나온 것은 세 가지 조치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11월 23일 이민은행과 은보감위에서 부동산 16조라고 하는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요지는 조건에 부합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상으로 은행 대출을 지원하라. 그리고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부 부동산 업체들이 10억 위안 또는 몇십억 위안 규모의 3년 만기 중기채 발행이 잇따라 진행되는데 금리는 아주 낮은 3% 수준입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증감위는 부동산 상장사들이 인수합병 회복, 구조조정 후 상장 허용, 유상증자 회복 등 지원 정책을 취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동산 지원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부동산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죠. 올해는 부동산 최악의 한 해이고 내년은 올해보다 연착륙, 즉 부동산 관련 세부 지표들이 올해는 계속 마이너스 폭을 확대했는데 내년부터 이 마이너스 폭이 조금씩 축소될 가능성, 이렇게 내년은 올해보다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2월 7일 방역 완화 조치 당일부터 12월 9일 오늘까지 중국 증시 흐름을 간단히 짚어보면 12월 7일 상해종합지수는 장 초반 0.25% 약보합 출발 후 오전장 낙폭이 0.59%까지 좀 확대됐다가 오후 2시 좀 넘어서 방역정책 발표 전에 살짝 플러스 전환했는데, 하지만 정책 발표 후 오히려 다시 하락 전환했고 결국 12월 7일 상해종합지수는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심천 성분 지수는 0.17%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12월 7일 홍콩 항생 지수의 흐름을 보면 오전장은 보합권에서 계속 관망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에 방역 완화 정책 발표 후 바로 하락 전환했고 오후장 계속 낙폭 확대되면서 3.22% 하락 마감했고 홍콩 테크 지수도 12월 7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3.77% 하락 마감했습니다. 방역 완화 조치 발표 다음 날인 12월 8일 상해와 심천은 약보합 마감했고 홍콩 항생은 3.38%, 홍콩 테크 6.64% 상승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9일 상해와 심천은 오전장은 약보합세로 가다가 오후장 강보합권으로 전환했고 홍콩은 항생지수와 테크지수 모두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12월 9일 중국 증시의 업종별 등락을 보면 상승 업종은 가구, 주류, 가전이 3%대 상승, 건설기계, 건자재, 부동산이 2%대 상승, 바이오, 기초금속, 귀금속, 석유화학, 제지, 식품, 화학섬유 등이 1%대 상승했고 하락 업종은 육로 운송이 4%대 하락했고 항구, 도로, 교육, 생활용품, 에너지 장비, 외식관광, 음료, 소매, 항공이 1%대 하락했고 그 외에 발전설비, 통신장비, 의류, 방직도 하락했습니다. 12월 9일 홍콩 증시 중 업종별 등락을 보면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상승폭 큰 업종으로는 부동산 6%대, 미디어 4%대, 소재, 유틸리티, 소매, 내구재, 의류가 3%대, 하드웨어 및 장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상업 및 서비스, 운송, 보험, 은행 등이 1%대 상승했습니다. 하락 업종은 음식료가 3%대, 의료 보건 장비와 서비스가 1%대 하락했습니다. 11월부터 지금까지 중국과 홍콩 증시의 흐름을 지켜보면 12월 7일 방역 완화 정책 발표 전까지는 국내외적인 기대감 때문에 반등세를 보였는데 정작 12월 7일 방역 완화 후에는 그 전에 모멘텀이었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어떤 약발이 좀 일단락된 느낌? 또 중국과 홍콩 증시는 똑같은 어떤 재료가 나와도 투자자 구성이나 업종 구성, 글로벌 자금과 현지 자금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든 업종별 등락이든 좀 차이가 크게 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나온 현지 코멘트를 보면 어쨌든 기존에 비해 12월 7일에 정부 방역당국에서 완화 조치를 발표해서 중국도 준 위드 코로나, 정확히 말하면 중국 국내도 위드 코로나 또는 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시작했고 하지만 해외 입국자의 격리 규정도 남아있고 좀 더 확실한 위드 코로나로 가기에는 아직 좀 뭔가 관망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같고 방역 완화라는 큰 방향성에는 틀림이 없고 증시나 경제에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겠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선반영되는 특성이 강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지원 정책 그리고 방역 완화 기대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반등한 이런 장세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다. 물론 좀 더 상승할 수 있지만 상승폭은 아무래도 그 전에 비해서 조금 축소될 수 있다. 다음 주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면 그 회의에서 나오는 문구, 표현, 포인트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야겠지만 물론 이런 중앙경제공작회의든 무슨 정치국 회의든 대체로 비교적 원칙적인 원론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정책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고급 회의인 만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12월 초부터 9일까지 현지 친구들로부터 받은 짤이나 현지 SNS에서 많이 돌아다닌 그림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런 짤 또는 그림을 통해서 현지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초부터 여러 도시에서 방역 완화 조치를 너도나도 발표했잖아요. 그때 현지 SNS에서 많이 돌아다닌 짤이 이건데요. 직역하면 갑자기 봉쇄 해제된 느낌은 마치도 ICU에서 건져내서 바로 노래방으로 던져진 느낌. KTV는 노래방이란 뜻이에요. 조금 감동스럽지만 또 동시에 좀 움직이기 두렵다. 중국어에서 감동의 발음이 깐동, 감이 움직이다의 발음도 깐동. 한자는 전혀 다르지만 다 깐동이라서 일종의 라임을 사용한 거예요. 그 후 12월 7일 중앙방역당국에서 통일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 후 이런 만화가 돌아다녔는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식재료를 많이 사서 봉쇄를 기다린다.
지금은 약품을 많이 사서 열이 나기를 기다린다. 또 이 여자분이 약국에 가서 감기약, 해열제, 이것저것 상비약을 많이 챙겼는데 약사한테 혹시 더 뭐 부족한 거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약사왈 다 챙겼어요. 이제 남은 건 감염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아는 사람 봤을 때 칠러마 뭐 식사했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은 양러마 양은 그 동물 양인데 코로나 검사하고 양성이 나왔을 때 그 양이랑 같은 발음이에요. 양. 그래서 예전에는 뭐밥 먹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뭐 사람 만나면 너 양성 나왔니?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여자분이 주변에 다 양이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다. 만약 너가 양성인 사람을 한 명도 모른다면 너는 너의 인간관계, 뭐 사교 능력을 한번 반성해야 될 것이다. 12월 7일 방역 완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자가격리가 허용됐잖아요. 기존에는 5+3일, 즉 5일 동안 집중격리, 3일 동안 자가격리 이렇게 8일 동안 격리해야 되는데 12월 7일 완화 조치 발표 이후부터는 그냥 자가격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기, 해열제 이것저것 상비약을 많이 챙겨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여기 우측 하단에 莲花 칭원胶囊이라고 이게 아주 인기 있는 중약 제품인데 저희 집에도 몇 개 있어요. 지금 많은 약국에서 이미 이게 품절이에요. 이 莲花 칭원胶囊을 만드는 제약사가 상장사인데 매출 구성은 감기약이 40%, 심혈관 약품이 44%입니다.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 흐름인데 10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10월에 40% 상승했고 11월 47% 상승, 12월은 오늘 9일까지 15% 상승했습니다. 9일 오늘은 1.7%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오전장 1%대 상승했다가 오후장 1%대 하락 전환했습니다. 일부 유사 종목들도 10월부터 급등한 종목이 많았는데 그중 12월 들어 이익 실현으로 하락세로 꺾인 종목도 많았습니다. 자가격리로 전환하면서 이제는 병원에서 하는 PCR 검사도 있지만 집에서 하는 항원 검사, 즉 진단키트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요. 이 완푸생우라는 종목이 바로 진단키트를 만든 업체입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만 보면 한 10월 이후부터 좀 반등세가 나는데 12월 9일 오늘도 7.2% 급등했습니다. 네, 요거는 12월 9일 오늘 낮에 대학 동창이 보내준 건데요. 참고로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중국의 원단 연휴가 있고 춘절 설 연휴는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에 없는데 시간 不多了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많지 않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양성이 되는 그 스케줄을 잘 통제하세요. 만약 12월 17일 이후에 양성이 되면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크리스마스를 놓칠 것이다. 참고로 크리스마스에 같이 식사하고 쇼핑하고 노는 친구들이 많지만 크리스마스는 종교랑 관련된 명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연휴 지정이 안 됩니다. 만약 12월 17일 이후에 양성이 된다면 유감스럽게도 너는 크리스마스를 놓칠 것이다. 만약 12월 20일부터 1월 1일까지 양성이 된다면 유감스럽게도 원단 연휴를 놓칠 것이다. 만약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양성이 된다면 유감스럽게도 너는 춘절을 놓칠 것이다. 그래서 최적의 감염기는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및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 기간이다. 그래서 반드시 잘 계획해야 된다. 네, 오늘 받은 겁니다. 네, 이어서 12월 7일 방역 완화 이후 저희 가족, 친구, 동창 한 10명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연령, 직업, 경제력, 성향 등에 따라 마인드가 각양각색할 텐데요. 그래도 다양한 피드백이 담겨 있어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55년생 저희 아버지는 방역을 푼다라는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확 개방하는 것보다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번에 광동성에서 발표한 그 데이터도 있지만 좀 더 많은 지역의 데이터 논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한 그 광동성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광저우시에서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말까지 확진자가 총 16만 명 조금 넘게 나왔는데, 하지만 그중 중증은 4명,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저번에 광저우시에서 그 발표한 데이터 외에 좀 더 많은 지역의 데이터 논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60대고 아주 건강한 편인데 주변에 80대 이상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혹시 걸려서 어떤 안 좋은 결과라도 생기면 너무 유감스러울 것 같다. 국내 관광은 작년에는 10월에 해남도를 다녀왔고 올해는 여름에 길림성을 다녀왔고 주변에도 종종 다녀왔는데 지금부터 춘절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나서 국내 관광을 결정할 거다. 네, 이어서沈阳모 공립병원의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86년생 사촌 남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방역을 좀 갑작스럽게 푼 느낌이 드는데 올 들어 경제, 민생, 의료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방역을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방향이 변했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빠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중국은 의료 자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지금 의료 시스템에서 감염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저희 병원 모든 직원들은 매일 아침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한번 검사하고 병원에 출근한 후 PCR 검사를 다시 한다. 이렇게 매일 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발열 증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서 병원의 부담도 많이 커질 거다. 노인 특히 80세 이상 접종률이 아직 낮다. 나는 정형외과라서 대충 괜찮은데 내과, 호흡기 쪽은 이제부터 진짜 정신없을 거다. 그리고 관광은 나는 아직 관광이나 어디 딱히 나갈 생각이 없다. 최소 한 달 동안은 상황을 지켜보고 싶다. 네, 이어서 광저우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93년생 사촌 여동생 말. 나는 그냥 해외처럼 한꺼번에 확 풀었으면 좋겠다. 지난 11월에 내가 한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귀국해서 격리 규정에 따라서 호텔 5일, 집 3일 이렇게 8일 동안 격리했다. 나는 업무상 매년 한국이랑 일본 출장을 다녀와야 하고 조만간 일본 출장도 다녀와야 하는데 귀국할 때 하루빨리 완화해 줬으면 좋겠어. 네, 이어서 다連시에 살고 있는 85년생 사촌 여동생. 결혼했고 4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사촌 동생 왈.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은 대체로 괜찮았다. 봉쇄도 별로 없었고, 하지만 올해는 봉쇄가 많아서 피곤했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도 문제가 생겼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독성도 많이 약해졌고, 어차피 우리 인류는 바이러스랑 계속 같이 살아가는 거라서, 나랑 남편은 뭐 그냥 감기 한번 걸린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내 주변에는 아직 개방을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이 꽤 있다. 네, 이어서 국유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82년생 사촌 여동생 왈. 지금 내 주변에는 이미 국내 관광을 알아보거나 예약하기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졌다. 가격이 예전보다 높다 해도 크게 신경 안 쓴다. 그냥 빨리 나가서 놀고 싶으니까. 노인분들도 개방을 점차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다. 나는 그동안 우리 아들의 학업이 가장 큰 걱정이다. 지금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화상 수업을 하면서 많은 애들이 시력도 저하됐고 수업 퀄리티도 보장이 안 되고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니까 출근해야 하는데 어린 아이가 혼자 집에 있어야 하니까 많이 불편했고
또 애들의 신체 발육도 분명 영향을 받았을 거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3년 동안 해외 관광도 못 갔고 그냥 국내에서 뭐 상해 디즈니랜드나 주변 관광만 좀 해서 애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도 좁아진 것 같다. 다음 주부터 학교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하게 되는데 나랑 남편은 그냥 아들을 학교로 보낼 건데 내 주변에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아직 좀 근심하고 꺼려하는 것 같다. 네, 이어서 상해의 증권업에 근무하고 있는 81년생 친구인데요. 자녀가 있습니다. 친구 말 PCR 검사 안 해도 되고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건강코드 검사 안 해도 되고 지역 간 이동 시에도 PCR 검사 이런 절차도 없고 이제는 격리 규정이 자가격리로 바뀌어서 많이 좋아졌어. 나는 업무상 국내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해서 예전에 비해 많이 편해졌다. 하지만 각 지방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급적 생기지 않고 비교적 무난하게 과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어서 상해에서 주부로 살면서 개인 사업도 하고 있는 81년생 대학 동창의 말입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찐링, 우리 중국은 말이야, 커도 너무 커.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는 정부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매우 클 거야. 클 거야. 그래서 불편을 좀 겪더라도 좀 정책 재정에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리고 3년 동안 건강 코드 앱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관리했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실 중국의 인구를 더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정부의 행정 시스템, 공무원, 의료 자원,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수용 능력, 어떤 한계 테스트까지도 했다는 걸 나는 그렇게 생각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노인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인데 향후 또 모르잖아. 혹시 뭐 언젠가 어린이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향후 이런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적인 통일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때 이번 3년 동안의 코로나 생활, 코로나 이런 관리 방식은 어쩌면 어떤 참조나 경험을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뭐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뭐 사람들은 매월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상관없는데 하지만 수많은 뭐 학원 강사든 부동산업이든 뭐 자영업이든 뭐 육체 노동자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큰 타격을 받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진짜 현금의 중요성 현금의 중요성을 진짜 더 실감하게 돼서 이제 중국 국내도 뭐 준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 뭐 과거에 비해서는 내수가 많이 좀 회복되겠지만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현금의 중요성, 저축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이 저축률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도 있어. 네, 이어서 베이징의 모 국유보험사에 근무하는 81년생 대학 동창인데요. 2020년부터 21년 2년 동안은 정부가 괜찮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델타 변이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에 각 정부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많았다. 점진적으로 과도해야 하는데 이번에 확 풀어서 다소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들긴 든다. 네, 이어서 82년생 친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들어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좀 떠나거나 또는 떠나려는 그런 우려가 생겼는데, 물론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중국의 밸류 체인이 가장 다양하고 안정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올 들어 봉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 자본 중에 일부가 이탈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했잖아.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외국 자본들이, 외국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투자하도록 이렇게 안심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랴부랴 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네, 다음 내용은 내수 소비인데요. 올 들어 중국의 대부분 경제 지표들이 다 둔화됐고 특히 내수 소비는 빈번한 도시 봉쇄로 인해 가장 심하게 둔화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내수 소비를 반영하는 사회 소매 판매 증가율인데요. 2018년은 한 8, 9%대, 2019년은 7에서 8%대를 유지했는데 2022년 여기 확 내려간 거는 아시다시피 상해 봉쇄 때문입니다. 올해 10월 사회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는데 11월은 더 떨어질 겁니다. 파란색은 발표치이고 주황색 점선은 예상치. 올해 1, 2월 3, 4, 5, 6, 7, 8, 9, 10 그리고 코로나 전인 2019년의 경우 중국의 GDP 구성에서 내수 소비가 57%, 투자가 31%, 순수출이 11%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1분기부터 3분기 기준으로 GDP 구성이 내수 소비 41%, 투자 26%, 순수출 32%, 그만큼 내수 소비가 확 위축됐다는 거죠. 올해는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에서 내수 소비가 확 떨어졌지만 그래도 내수 소비의 기여도는 가장 높습니다. 2023년 내년 내수 소비가 어디까지 회복될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11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몇몇 증권사에서 내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중 일부를 말씀드리면 CICC의 내년 경제 전망은 두 개 버전이 있는데 내년에 코로나 영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경우, 두 번째는 코로나 영향이 뚜렷이 약화되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전망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로는 내년 사회 소매 판매 증가율이 1분기 3.2%, 2분기 10.2%, 3분기 6.5%, 4분기 6.1%. 여기 2분기가 확 높게 나온 거는 올해 2분기에 상해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2분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내년은 한 7% 성장할 거다. 좀 낙관적인 버전은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평균하면 10%. 그래서 CICC의 내년 한 해 소비 증가율은 한 7%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어서 흥업증권의 전망치인데요. 내년 사회소매 판매 증가율은 분기별로 1분기 5%, 2분기 15%, 3분기 5%, 4분기 4% 이렇게 하면 내년 한 해 7% 성장. 이어서 서남증권의 전망치를 보면 내년 1분기 3.5%, 2분기 10%, 3분기 6%, 4분기 5.5%, 내년 한 해 6.5% 성장. 이어서 평안증권의 전망치는 내년 1분기 2%, 2분기 8%, 3분기 6%, 4분기 6.5%에서 이렇게 하면 내년 5.5% 성장. 이어서 중국은행 연구원의 전망치는 내년 한 해 5.5%. 12월 7일 방역 완화가 지금 시작된 지 며칠도 안 돼서 내년 한 해를 예측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전망치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지금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어떤 증권사는 6%, 7%, 뭐 더 낙관적인 수치도 있고 지금 중국은행 연구원은 5.5%로 좀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고 내수 소비 회복의 탄력이 어디까지는 지금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적 버전이든 낙관적 버전이든 뭐 일반적 버전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정책을 추가로 하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통화 정책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내수 소비에 있어서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더 빠르고 와닿을 수 있겠죠. 12월 들어 일부 도시에서 이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내세우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은 12월 5일에 12개 지원 조치를 발표했는데 중소기업, 더 작은 미형 기업들의 납세를 연기시켜주고
소형기업, 미형기업, 그리고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을 6월까지 연기해주고 16세부터 24세 실업 청년 대상으로 인당 1,500위안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12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광저우시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3회에 걸쳐서 적게는 10위안, 많게는 100위안의 소비 쿠폰을 발급하기로 했는데요. 외식, 마트, 전자상거래, 백화점, 호텔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호베이, 호북성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식량 소비 쿠폰 총 800만 위안을 발급하기로 했고, 호베이성 우한시는 12월 8일부터 가전 가구 소비 쿠폰을 발급했습니다. 50위안, 100위안, 300위안짜리가 있고 총 1000만 위안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浙江절강성 샤오싱시는 12월 8일부터 춘절기간 샤오싱에 있는 직장인 대상으로 인당 800위안을 발급하기로 했고 그 외에 전기차 소비 보조금을 500위안 발급합니다.四川省사천성绵阳시는 12월 2일부터 30일까지 소비 쿠폰 총 1.1억 위안을 발급하기로 했고 마트, 외식, 가전,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장, 티베트, 시장도 12월 2일부터 소비 쿠폰을 발급하기로 했고 윤난, 운남성 쿤밍시는 12월 10일부터 소비 쿠폰을 발급하고요. 가전, 디지털, 백화, 외식, 마트, 주유소. 12월 들어 지금까지 아직 일부 도시에서만 소비 쿠폰 발표를 했는데 향후에 소비 쿠폰을 발급하는 지역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한두 번의 소비 쿠폰 발급으로 뭐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런 재정 정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인들의 저축 의지가 점점 강해졌는데요. 인민은행에 의하면 2021년 12월 말 기준 yuan화 예금 잔액이 232.25조 yuan으로 전년 동일 대비 9.3% 증가했는데 그중 주민 예금이 9.9조 yuan 늘었습니다. 14.1억 인구로 계산하면 평균 인당 7,021위안 예금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게 2021년 데이터고 올해는 아직 12월이 남아있으니까 방역이 완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어떤 보복 소비, 일시적으로는 소비가 많이 개선될 수 있지만 이런 추세가 장기화되고 그게 또 데이터로 증명이 되려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방역을 푼다고 해서 그 코로나 3년간을 겪으면서 실감한 현금의 중요성, 저축의 중요성은 이미 뭐 머릿속에 마음속에 많이 박혀서 그래서 내년 내수 소비의 회복은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좀 점진적으로 조금씩 중국의 GDP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게 내수 소비거든요. 내수 소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투자, 수출인데 수출은 중국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글로벌 경기, 글로벌 수요가 결정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요. 물론 수출도 둔화되고 수입도 둔화된다 하더라도 순수출은 그나마 괜찮은데 어쨌든 글로벌 경기, 글로벌 수요의 위축은 이미 기정사실이라서 그리고 투자는 중국의 고정산 투자는 제조, 인프라, 부동산, 뭐 신흥산업, 디지털, 친환경 서비스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 제조 비중이 30%로 가장 높고 그리고 부동산이 20%대, 인프라가 20%대, 기타 산업이 한 20%대. 근데 제조업은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가 다 중요하고 부동산은 올해 비해서 내년은 마이너스 폭이 좀 축소된 걸 기대할 수 있고 인프라는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좀 높게 나올 거고 뭐 기타 디지털, 신흥산업, 서비스, 친환경 이런 것도 많이 투자해서 좀 숫자를 높일 수 있지만
이 몇 가지 투자를 합산하면 합산 숫자는 아마 코로나 전 수준까지 나올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과거랑 좀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내년 GDP 성장률을 올리려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내수 소비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일부 지역, 일부 도시에서 내세운 그 소비 쿠폰 정책을 더 확대하고 그 외에 추가로 내수 소비를 추진하는 뭔가 정책을 더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12월 7일 방역 완화 이후라는 주제로 여기까지 업데이트 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토였습니다.